네, QR은 저도 하긴 했었는데 저 핸드폰 뭐였지? 정신이 없네? 아, 여기 있다. 네, 저도 그때 당원증 QR코드 만들었을 때 했었는데 단서 나누시죠. 네. 네, 좋네요. 저도 이 핑계로 혁신이 회의 안 가고 지금 회의하고 있는데 저 당원조에서 당원분들 만나고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2시부터 이제 회의긴 하거든요. 2시부터 4시까지 분과 회의하고 4시부터 전체 회의 있어서 감사해요. 바쁘신데. 아유, 아니에요. 만나시러 오셨어요. 아니 뭐 언제든지 다야 뭐. 요즘에 제일 바쁘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 지금 어제 저희가 금요일 토요일날 초선의원 워크숍 다녀왔어요. 라고 이제 대표님도 초선이시니까 같이 만찬 하시고 그래가지고 한 50여 분 이렇게 해서 뭐 토론도 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다른 개별 또 3, 4, 5 모여서 저 또 토일 이렇게 갔다가 지금 오전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2박 3일 그냥 가출을 했어요. 필요하시겠고 양평으로 갔어요. 네, 뭐 그냥 양평. 아니, 뭐. 체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뭐 평일이 제일 힘들죠. 뭐 주말이야 뭐 놀러 다니는 건데.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민주당의 민주운동 카페. 네네. 민주당이 민주화이. 네. 저희는 이제 그 정당 개혁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무슨 개혁 혁신 할 때도 이제 뭐 대표께서도 지금 워낙 당이 공격받으니까 당내에 그럴수록 당내의 혁신, 너 혁신이 왜 안 가냐? 아니, 그걸 챙겨야 될 것 같은데 분과를 가서 너가 배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잠깐 보좌관님 네. 더 어리세요? 네. 얼굴은 형인데. 아니 이제 저 보좌관님보다 다른 보좌관님이 진짜 지환이 좀 출근했어? 잠깐만 왔다가 인사만 하러 가라 그래. 네, 아주 이제 그분은 이제 20대부터 40대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훌륭했어요. 대학교에서 때부터 알아서 같은 과라. 그래서 혁신 관련 의제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한 100여 개 이상 있었거든요, 사실. 정치개혁이 35개, 정당혁신 65개 이렇게 있었는데 당이 이제 하도 공격을 당하니까 당 내에 그럴수록 이게 이제 똘똘 뭉치고 막 힘을 모아야 될 때니까 오히려 그럴수록 당 내의 혁신이 좀 약해지거든요. 대표께서도 그걸 우려하세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통합과 그러니까 강한 야당이 되기 위해선 통합이 먼저고 통합하기 위한 혁신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조금 아쉽긴 한데 뭐 또 그걸 근거로 어찌되었건 당이 똘똘 뭉쳐서 또 허튼 목소리 안 나오고 이제 제대로 싸울 수만 있으면 뭐 잘 되리라 봐요. 저희 지금 당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120만이죠. 네. 100만 더 되지 않나요? 이제 권리행사 기준. 네. 저 권리 당원이 110만. 200만이죠. 권리 당원만 한 달 이상 납부지 않은 권리 당원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6개월 지나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옛날과 달리 당원들이 자기가 다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뭐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관계자분들은 진짜로 당원이 주인이라는 거에는 동의를 하시는지 현실적으로 진짜로 그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설마 그걸 부정하신 분이 있을까요? 약간 이제 뭐 보수나 너무 들러리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분들은 국힘에 많이 가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게. 예를 들면 마치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지 뭐 개 돼지지 이렇게 생각하면 국힘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당원은 우리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 아니고 당원은 개 돼지지 이렇게 생각하면 민주당에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최소한 뭐 그 정도의 신뢰조차 없으면 같은 당 하긴 어렵죠. 네. 당원이 주인이고 그러면 이제 당원이 주인이고 공천에도 당원의 의견이 좀 들어가. 당연히 그래야죠. 하는 거에도 일단 근데 원론적으로 다 동의를 하시는 거인 거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 당에 50% 권리당원 투표가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안심번호 50%지만 그래서 역대 총선 결과 보면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2016년에 20만 당원이었어요.
2018년, 그러니까 2016년 추미애 당대표 할 때 20만 권리당원, 2018년에 이해찬 대표 할 때 60만 권리당원, 그리고 2020년 이낙연 대표 때 71만 권리당원, 그리고 이제 2022년에 118만 이제 권리당원인데, 그러니까 6년 동안 2016년부터 22년 동안 6년 동안 20만에서 120만 명으로 6배가 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격히 늘기도 했고, 그 최근 2016년 이후 권리당원 경선, 그 전에도 한 20만, 25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이후 한 60만 권리당원 이후부터는 당원 투표가 절대적이긴 해요. 왜냐면 웬만큼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오시는 분들이 뭐 청와대 경력 쓰기도 하고 조금 뭐 하긴 하지만, 결국 당원 경선 붙여보면 그 당원들의 집단 지성이 주민과 또 다르게 형성되거든요. 그 지역사회에서도. 그리고 당원이 보통 지역위원회마다 한 2,000명,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되던 시대가 아니라서 지금 기본 뭐 최소 6,000에 7,000, 8,000 이렇게 갔는데, 예전에 한 1,500당원, 1,000에서 1,500당원 시절에는 물론 이제 좀 이 지역마다 좀 편차는 있어요. 뭐 호남은 지역의 권리당원 일단 10,000명 넘고요. 수도권은 한 5,000 넘고, 이제 뭐 전략 지역 같은 경우는 한 2,000 이하도 있긴 한데, 국회의원이 소위 관리할 수 있는 당원 수는 1,000명을 넘을 수가 없어요, 절대. 조직이 한 500명 정도가 조직화된 당원이라 보고요. 그러니까 막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으로 한 3,000명 이상 참여하면 못 이겨요. 당원의 집단 지성이 훨씬 강하지. 3,000명을 어떻게 그 전화하면서 그 조직 관리를, 그리고 3,000명을 전화를 할 수 있다 친들, 그 3,000명이 뭐 소위 오도표를 받는다? 요즘 세상에 권리당원이 어떻게 오도표 받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요즘 선거를 경향을 보면 거의 당원들이, 그러니까 아주 인지도 차이가 현격하지 않는 이상 오히려 좀 차이가 있어도 당원 경선에서 뒤집는 것 같아요. 보면 네. 대부분. 그래서 많이 내년 총선 때, 그러니까 지금 권리행사 기준일이 아마 7월 말쯤 될 걸로 예상하거든요. 네. 입당이든 뭐든. 그래서 당비는 뭐 그동안 안 내셨던 분도 괜찮은데 7월 말부터는 꼭 당비를 내시고 좀 신경 써서 이제 핸드폰 뭐 결제가 끊겼는지, 소액 결제 끊겼는지, 계좌이체 끊겼는지 그걸 잘 보시고, 그 7월부터 당비 납부하셔서 내년 경선에 만약 참여하시면 제가 보기엔 뭐 압도적으로 당원의 의사가 반영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컷오프 관련해서도 당원들이 그 의견을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나요? 지금은 이제 컷오프가 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냥 잘리고. 그래서 컷오프. 저희 지금 그 민대련 그 대의원을 없애려고 대의원이 된 모임이 있어요. 네. 민대련이라고. 대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주장하는 거는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를 이렇게 다 검증을 하고 그런 거는 다 해주더라도, 왜냐면 그건 지지자들이 못하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 누구를 컷오프를 시킬지는 그거는 이제 당원들의 뭐 투표를 붙이든지 해서 의견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렇게 확 잘릴 때가 많으니까. 이제 당원들의 의사가 들어가면 사실상 그게 이제 예비 경선의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공천 프로세스는 크게 이제 4단계로 나눠지는데요.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있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이제 보통 최고위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이제 거치는데,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7대 부적격 사유나 네네. 뭐 보통 웬만해서는 검증은 뭐 특별히 뭐 이게 이 범죄 사유가 없으면 검증은 통과하고요. 패스 non 패스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공관위에서 후보자 압축 과정을 거치는데, 예를 들면 한 6명의 후보가 나왔다 그러면 후보자 적합도를 평가를 다 해요. 그래서 지역 내의 여론조사든 뭐 이 의사들을 다 묻고, 그래서 대부분 그 적합도 평가가 사실상의 이제 지지율 분석인데, 그게 안 나온 후보들은 이제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그러니까 아예 막 3% 이런 후보도 있거든요. 보통 한 20% 정도 나오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소홀 하고 이제 6명 후보다 그러면 3명, 2명 이렇게 압축을 하죠. 후보자 압축 과정인데, 그 정도 하고 웬만해서는 경선 다 붙여줘요. 웬만큼 지역에서 이분이 국회의원 후보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혹은 뭐 단체장으로서
이 자질과 능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받는 게 적합도 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아마 거의 대부분 크게 막 이유 없는 이유로 근데 요즘에 이유 없는 이유로 컷오프했다간 재심에서 살기도 하고 최고위에서도 그걸 인정 안 하니까요. 아무리 공간이가 막 재심까지 가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아니요 재심은 48시간 이내에 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저희 이제 관심사는 다음 총선이지만 지난 이제 재보궐선거 때 서울시 후보를 정할 때 그 작태를 이제 저희 다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저도 대한 그건 이해 못 하겠네요. 우려가 되게 있어서 컷오프에 당원들의 그런 평가가 들어가는 거는 좀 혁신위에서 논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아직 컷오프까지 그러니까 경선을 당원들의 평가가 하는 거죠. 후보자 검증은 그냥 자격 심사기 때문에 서류 심사기 때문에 그러면 2번 이중 투표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컷오프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오히려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이따가 해서. 그래서 오히려 그 컷오프 과정이 투명하게 되는 게 훨씬 낫죠. 막 이유 알 수 없는 이유로 컷오프 되게 할 필요는 없고 네네. 오히려 경선에 가서 당원들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예, 네. 참여를 잘 유도하는 게 낫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오히려 혁신에서 논의하는 건 예비 후보자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당원들에게 안내 문자를 의무하고 네. 또 자기소개 영상도 당원들에게 의무적으로 보낼 수 있게 하고 예비 후보 때 그리고 본 경선에 갔을 때는 또 이 자기 연설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기 정견 발표 그거를 의무적으로 당원들에게 지금은 그냥 딱 당원들한테 해봐야 뭐 경력 2줄 경선할 때만 경력 안내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 후보가 무슨 비전이 있는지 정견이 있는지를 안내도 안 하고 하니까 그걸 의무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논의는 아직. 네. 그래서 근데 이거 언론에 안 나가면 좋습니다. 네. 아직은. 꼭 언론에 나가면 다 엎어지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관심을 유도하고 후보 간의 명확한 차이를 당원들께서 확인할 수 있는 네. 계기를 계속 만들어요. 저희는 그냥 대충 후보들이 문자 몇 번 보내다가 그냥 경선 촥 하고 끝 이렇게 해버리면 네. 또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붐업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그러면 혁신위에서 그 내는 혁신안은 타임라인은 어떻게 돼요? 일단 선거구 획정을 4월 10일까지 1년 전 획정하게 돼 있어요. 현행 법상. 네. 그래서 선거 제도와 공천 룰도 1년 전에 확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전에는 4월 10일까지 아무튼 뭐 4월 10일까지는 안 가고 3월 10일 정도까지 선거 획정 및 공천 룰도 어느 정도 정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당원 민주주의 강화라든지 당원 당규 군더더기 조항들 개정 작업들은 한 4월 10일 그 후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공개적으로 했던 건 96조 2항 같은 경우는 보궐선거 공천 사유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삭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뭐 80조 포함해서 당연히 뭐 1년 전 사퇴 규정이라든지 다 논의를 아직 근데 이제 딴 논의하고 있어서 네. 그 논의는 이제 그 차근차근 하면 되니까요. 네. 저번에 그 혁신 토크할 때 얘기 나왔던 게 이제 저희가 워낙 이제 권리당원 많으니까 그 권리당원 120만한테만 투표를 붙여봐도 어떤 현안이 있을 때 대충 여론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디지털 전략실에 그때 우리 김남국 의원 소환하자 했던 게 플랫폼 지금 개편하고 있잖아요. 홈페이지에도 업체 선정하고 하는데 그게 지금 좀 늦어져서 대표께서도 왜 이렇게 늦어지냐고 막 이게 지적을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제든지 지금 이제 당원 사건 강화하기 위한 국민 3권 당원 사건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당원 사건도 당원 발안권, 청원권, 토론권, 투표권이잖아요. 근데 지금 청원권만 발안권이라고 하는 청원권만 그때 박주민 의원님하고 그때 우상호 비대위원장 시절에 가서 청원 게시판 만들어 달라고 했고 지금 토론과 투표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 실제 문자로 해서 링크를 해서 이제 이 투표가 없거든요. 찬반이든 문항을 구성해서 1번, 2번, 3번, 4번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청원은 그냥 좋아요 누르는 정도지. 그래서 그걸 좀 빨리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늦어지네요. 저희 해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예. 김남국 의원님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빨리 해주세요. 네. 네. 저도 지금 5번 얘기했어요. 5번.
제가 5번 얘기해가지고 짜증낼까봐 이제 못하겠네. 네, 그래서 양혜원 의원님하고 막 같이 회의도 하고 이제 양혜원 의원님이 이제 플랫폼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회의도 하고 막 같이. 여기 앞에 앉으셔도 돼요. 네. 왜 이쪽에 앉으세요? 왜 다들 뒤로만 해치지 않아요? 다른 분들 뭐 질문은 혹시? 저 아까 네. 그 1년 전 사퇴 기준 포함해서 병원 당규 손본다고 하셨는데 그 손보는 건 어디에서 어떤 절차로 하나요? 일단 정당 혁신 분과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혁신위가 이제 2개 분과로 나눠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정치개혁 분과는 입법상 그러니까 뭐 정당법 정당법이나 정치자원법이나 공직선거법 관련된 법 입법상 하고 이 정당 혁신 분과가 당원 당규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어요. 혁신위 안에서 하는 거예요? 현재 혁신위에서 당원 당규 개정도 혁신위에서 하죠. 정당 혁신 분과에서. 그것도 할 게 많은데 제안을 많이 해주세요. 딱 보다가 저희도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금 권리당원 총회 등을 포함한 규정도 만들고 있으니까요. 네, 저희가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이쪽으로 오세요. 네, 다들 안 만지실 것 같아서. 네, 편히 앉으세요.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지금 96조 2항하고 80조하고 1년 전 사퇴 규정 이거 3가지 말고 또 혹시 있어요? 지금 조금 관심사 당원들께서. 그 6조에 당원 청원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청원권 그것만 소환권만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한 절차가 없어요. 그것도 만들고 있어요. 예. 소환 투표도 당원 투표 붙일 때 당원들이 좀 제안할 수 있게. 그 절차도 이제 지금 그래서 지역위원회 원래 지역위원장 선출 때만 권리당원 총회 20% 이상 규정이 있는데 지금 권리당원 총회도 규정 넣자 해서 김경엽 의원님이 당원 총회를 한번 하셨어요. 이해식 의원님도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그 분위기도 좀 확산해서 저부터 해야 되긴 하는데 저도 하긴 당원 총회 해서 그런 문화도 만들어 가야죠. 네. 그리고 이게 뭐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되게 적어 보이지만 원내대표를 뽑을 때 당원의 의견을 반영해달라 하는 것도 굉장히 강한 요구이죠. 저도 하고 싶습니다. 왜 꼭 3선 이상이어야 하는지 그것도 이해는 안 되고. 그래서 저희 철험에서 최광호 의원님 그때 여기까지 얘기하겠다. 네, 그때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확실히 국회가 예를 들면 그 초선일 때는 어쨌든 상임위 이 의사 진행 과정을 좀 파악할 필요는 있거든요. 또 재선하면 간사를 맡아서 각 당의 의견을 모으고 막 의사일정 협의하고 의안 확정하고 뭐 이런 협상 과정이 있고 3선의 상임위원장을 보통 하는데 뭐 저는 일단 그것부터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국힘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거든요. 네. 이 경선을 해요. 저희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근데 너무 이제 물론 당의 문화도 있긴 하지만 다선 그다음 나이 순으로 이렇게 상임위원장 배정을 해요. 저희는. 그래서 장점은 상임위원장 배분할 때 막 싸우거나 당내 막 갈등이 그것 때문에 불거지진 않아요. 그냥 다들 상임위를 어디 가고 싶다 생각하고 상임위원장은 약간 본인이 역사적 책임감이 있다 생각하면은 뭐 그냥 가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번 하반기 상임위도 정청래 위원장님이 과방위원장을 안 맡아도 됐거든요, 사실. 그냥 정무위원장 맡고 국토위원장 이렇게 좋은 상임위 가실 수 있는데 이제 본인이 좀 자원하신 것도 있고 싸우게 이게 방송 관련된 장악 의도 막아야 된다 자원한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조정이 가능한데 국힘 방식은 후보 등록을 받고 후보를 선출하니까 약간 좀 다르긴 해요. 그것 자체가 좀 갈등이 되기도 하고 근데 뭐 저는 선출도 좋고 뭐 아니어도 좋고 한데 상임위원 원내대표 당원 반영도 좋지만 상임위원장도 좀 경선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아무튼 일장일단 있는데 아무튼 그것도 좀 쓰긴 하고 있어요 지금.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는 좀 국힘당보다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 이해를 한 다음에 이거 질문해야 되는데 이해하기가 좀 되게 힘들어가지고.
저기요. 국힘당은 일단은 뭐 이준석, 천하람 이런 애들 일단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절대 못 올라가는 것 같아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아니, 알아서 위에서 다 잘리는 듯한 이런 좀 정리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아니, 물론 이제 저희는 그건 있죠. 이제 저희가 저번 전당대회 때 당 대표 후보가 아마 제 기억엔 8명이나 9명인가 됐던 것 같고 최고위원 후보가 17명이잖아요. 근데 저기는 아예 저희는 후보 등록을 많이 하셔서 문제거나 오히려 그럴 수 있는데 저긴 후보 등록도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너무 무서운 정당 같아요. 후보 등록 게임하고 있죠 거기. 아니 후보 등록을 못하게 나 정말 살다 참. 아니 그러니까 대놓고 뭐 대통령실에서 막 개입해가지고 막 밀어주는 것도 문제지만 아니 진짜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후보 등록을 못하게 하냐 난 그것도 좀 신기해요. 네. 대놓고 밀어주면서도 참 전대 룰도 막 2주일 전에 바꾸고 쟤들은. 요즘 공산당 북한 같아요 거기. 거의 무서워 죽겠어요. 지금 언제 안철수도 날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제가 보기엔 천하람 결선 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여기는 천하람이 안철수보다 더 경쟁력이 있어 보이던데 요즘. 결선은 근데 못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선은 안철수, 김기현 두 명이 올라. 둘이 아니 그래서 저는 또 계속 방송에서 김기현 후보 응원합니다 하고 있어요. 네. 저도 많이 네. 우리 도와줘야 돼. 응원해줘야 돼요. 김기현이 꼭 되도록 윤핵관의 정말 충심을 총선 패배를 위한 충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근데 안철수도 의외로 우리 당에 있는 분들은 이제 안철수 경험해봐서 그렇지 안철수 의외로 중도 확장성은 있긴 해요. 의외로 뭐 믿기지 않지만 아무튼 의외로 그래도 있어요.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안철수가 그래도 양쪽에 뭐 쏠려 있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무 생각 아무튼 네. 안철수가 되면 변수가 많으니까요. 김기현이 되면 40명은 공천 학살할 거예요 거기는. 근데 대놓고 아니 40명 이상. 근데 진짜 특이하게 대선을 앞두고 보통 이 개파 모임이나 이런 걸 포럼을 만들거든요. 보통 왜냐면 대선 캠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총선 앞두고는 오히려 소위 당권파하고 당 주류들이 안 나서요. 왜냐면 나서는 순간 비주류로 배제된 사람들은 소외감 느끼고 또 약간 대놓고 이미 사전에 이미 공천을 배제하는 듯한 인상을 줄까봐 안 하는데 그냥 김기현 뭐 출마 선언하기 전에 국민공관 만들어서 70명 연락해가지고 모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연락도 안 한 40명은 대놓고 빼겠다 이건데 진짜 특이한 정당이에요 저기. 그러니까 특이한 정당도 아니죠. 특이한 대통령과 특이한 핵관들의 예, 정말 특이해요 그건. 그러면 지금 40명은 그냥 아예 그냥 빼겠다는 얘기라 저기는 김기현 되면 뭐 오히려 막 박수영 의원 이런 분들도 정말 열심히 윤핵관 임을 자처하셨었는데 거기도 무슨 검사 간다 이런 소문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참 어마어마하겠구나 저기는. 구매력이 별로 없어갖고 국민들 웃기게 해주니라고 그것도 그러니까요. 진짜 신기한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기현이 되면 저기가 얼마나 무서워질까. 저기는 진짜 김기현 되면 분당하지 않을까요? 분당대 알고. 저희한테 그냥 꽃놀이패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이트 있잖아요. 사이트 오픈 사이트 구축을 기간에 얼마 정도 잡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간이요. 사이트요. 지 플랫폼 우리 개편이요. 그거는 제가 몰라요 저는. 저는 당원당규 밖에 그 조문 보고 있고 플랫폼은 이제 디지털 전략실에서 하고 있는 거라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이제 최고위에 보고를 하겠지만 보고하지 않는 내용을 제가 사전에 할 수는 없어서. 그리고 보통 저 직업이 IT다 보니 개발자다 보니까 그 구축하는데 시간이. 김남구 의원님하고 혹시 이렇게 간담회 한번 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 몇 번 통화는 했는데 아직. 네. 아니면 의원실로 쳐들어가세요. 좀 해주세요. 다음은 왜냐면 김남구 의원도 막 뭔가 처음에 하고 싶어 하다가 요즘에는 약간 모르겠어요. 약간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응원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응원을 좀 해서 네. 다음번에 그분을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 저는 디지털 플랫폼도 사실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98년에 이미 개발된 싸이월드 정도의 기능만 있어도, 그러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첩까지 만들면 너무 서버 용량이 늘어느니 당원 게시판 같은 거, 당원 미니홈피 만들 수 있게 해서 당원 게시판 정도 만들고, 뭐 당원 1촌평 뭐 1촌도 몇 개 하고 당원들끼리 아니 그렇게 해서 메시지 쪽지도 주고받게 하고 이러면 지금은 조직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요. 그리고 놓은 것 같아요. 뭐 당원이 이제 그러니까 사진첩은 뭐 서버 용량 때문에 그럼 게시판은 용량 안 드니까 당원 클럽 만드셔서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 되잖아요, 막. 근데 그 서버 뭐. 용량도 보면은 그러는데 보면은 거기 아마존이라 해가지고 거기서 그쪽 서버를 이용하면 대용량을 쓸 수 있거든요. 아무튼 잘 모르죠. 저는 아무튼 네. 그걸 좀 조언을 해서 저는 그걸 몇 번 얘기해서 이거 좀 우리가 이거 30년 전에 개발된 플랫폼인데 이거 아직도 우리가 못 쓰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게 하자고 그 했는데. 지역 밑에는 계속 그냥 준비 중이라고 몇 년째 나오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그 지역 안에서 당원들이 조직을 해야지 그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아예 막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저희 동대문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국회의원실이나 지역위원회 보면 산악회 무조건 조직하거든요. 그 제가 지역에서 산악회 하자고 해서 저는 저희 왜 해변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해변만 다녀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선합니다. 네, 산악회라고 안 하고 저희는 중턱회라고 하는데요. 절대 저희는 정상을 보지 않습니다. 중턱까지만 갔다 다 내려와요. 아, 이제 그만 가겠다고 제가 코스를 짤 때부터 저희 지역의 사무국장님한테 저희 중턱까지만 갔으면 좋겠다. 딱 한 2시간 올라가면 바로 내려와요. 예, 2시간도 안 오고 1시간. 하고 이제 맛집 투어 가듯이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리고 이제 청량역이 이제 지역구다 보니까 이제 지하철 타고 이렇게 양평 갔다가 거기 양평 시장 돌고 오고 이렇게 국밥 한 그릇 먹고 소주 한잔 하고 오는 거니까요. 예. 그런 게 재밌죠. 나들이 가는 거. 맞습니다. 하고 지금 야심차게 지금 하고 있던 게 무궁화호 한 차량 빌리면 80석인가? 88, 뭐 그 정도 90석인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98인가? 아 98인가? 아무튼 아주 한 량을 빌려서 해서 11시에 기차 타서 새벽 5시에 정동진 도착해서 해 뜨는 거 보고 식사하고 오는 이런 코스 이런 거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지역에서 막 우리가 여행사 된 것 같다. 근데 저는 예 하고 그냥 우리 지역위원회에서 100명이 안 될 것 같으면 회비 좀 모고 서울시당 차원에서 한번 해볼까 싶긴 해요. 청량역에 뭐 저녁 일정 끝나시고 한 10시 반 집결해서 한 량을 그냥 빌릴 수 있거든요. 아예 우리 당원들만 탈 수 있게 100명 채우면 그래서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하고 싶긴 해요. 재밌겠다. 그런 거 많아지면 좋아요. 그래갖고 민주당 여행위원회 만들까 이러면 저 여행이에요. 예. 좋습니다. 여행위원회. 아이 그렇고 해외도 이번에 막 해외 연수 가는 것도 같이 연수 아이템 잡고 하면 되는데 원래 청년위원회 할 때도 어디 네팔 지진 있을 때 네팔 지진 봉사단도 우리 꾸리자 막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해외 원조 활동도 뭐 당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잖아요. 사실 당원들끼리 모여서. 그래서 정말 활동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저도 그때 이제 영화 보는 모임 지역에 이제 지금 영화관이 하나 있다가 없어져가지고 너무 충격적인데 영화관이 망했어요. 코로나 때 그 롯데시네마 있었는데 근데 거기도 제가 만들었던 게 영화 보는 모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뭐 주말 저녁에 한 번 모이세요 이랬는데 한 2번 보다가 그냥 영화도 같이 이제 못 보게 돼서 없어졌는데 그런 게 좋거든요. 뭐 라이딩 모임, 뭐 영화 모임 이런 게 그런 문화 활동 하려면 제가 보기엔 당원 클럽 있어야 되거든요. 네. 만약에 영화를 다시 좋은 영화나 아니면은 그것도 예, 당연히 뭐 좋은 영화나 아니면은 최근에 개봉하는 뭐 안중근의 다른 뭐 영웅이나 영화를 당원들한테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그 영화 미국 하원 의원에 출마한 뭐 초선한 영화도 있고 초선 영화 그런 좋죠. 것도 당원들 보여줘가지고 이게 같이 선거의 중요성을 알려주면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무슨 하고 좀 맨날 무슨 산악회밖에 없냐고 지역에서 활동이 정말 다 저희는 중턱회로 해변에요. 해변만 다니고 있어요. 산은 안 가고. 중턱회도 있긴 예, 저희 딱 중턱까지만 간다고 해서 절대. 당원 청원 동의자 숫자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줄이는 지금 그것도 줄이는 건 논의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5만이었네. 지금 5만이죠. 네. 그래서 10,000명까지는 낮춰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그죠? 10,000명?
10,000명 정도 동의하면 그래도 그 동의하는 게 되게 귀찮잖아요. 다시 주민번호 다 저희가 사실 그 넣고. 시뮬레이션을 역대 이제 청원 숫자까지 다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10,000명 정도 되니까 약간 집단지성이 있다 네. 보이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막 한 1,000, 2,000 이렇게 하니까 악의적으로 이제 막 말도 안 되는 거 해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 사퇴시켜서 이런 거 해가지고 1,000명 막 받은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서 이제 걸러야겠구나 해가지고 그럼 지금 그 기준을 만들고 있어요. 그것도 5만 10,000명 만. 넘으면은 어느 정도 당원들이 이제 동의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동의 과정 휴대폰 인증 제거 그것도 네. 그래서 그냥 로그인 한 사람이 그냥 클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인증까지 할 필요 있나요? 예, 이제 또 그러니까 로그인했다는 건 그 당 홈페이지에 아이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왜 인증을 휴대폰까지? 이게 아마 시스템 연동이 안 될 거예요. 그냥 좋아요 누르기 하면 되니까. 그 휴대폰 번호하고 이 주민번호 가지고 당원 DB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있긴 할 거예요. 김남국 의원을 꼭 좀 꼭 해주세요. 김남국 의원을 만나서 만나는 게 말씀드렸어요. 저분 그렇게 해봤죠. 아 만나셨어요? 저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네네 또 얘기는 드렸어요. 근데 더 강하게 해주세요. 저 5번 만났다 이거죠. 그 때문에 아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서버 용량이 크지 않다면 기능 넣는 거잖아요. 기능. 그래서 아니 뭐 좋아요 기능 좋아요 누르기 하면 되고 청원도 그냥 좋아요 누르면 되지 뭐. 용량 많이 안 먹습니다. 그건 그죠. 저도 뭐 플랫폼 하시는 분들 얘기하는데 그 사실 저희 전반기 혁신위에 참여하셨던 분 중에 그 딴지 게시판 만들고 막 딴지일보 했던 해커 만드신 분이 있거든요. 네. 그 벙커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랑도 플랫폼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하고 이제 그때 대선 전이가 대선 이기면 완전히 당을 막 엄청 막 개혁하자면 이래서 만약에 서버 용량을 차면은 거기 관리자 한 명 더 가지고 해당 서버에 접근해가지고 또 전날 데이터 사이트가 현재 데이터하고 지난 데이터가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지난 데이터를 관리자가 접해가지고 그 데이터 전에 거 날려버리면은 용량이 확보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또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청원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그냥 약간 그걸 백업해 놓으면 되잖아. 완료는 예. 그냥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떠 있는 것만 예, 넣으면 되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그러니까 그렇게 서버 용량도 많이 안 들고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 그게 왜 안 될까요? 외주업체에다가 일단 진짜 이해가 안 일단 가네. 외주업 선정이 지금 되신 거예요, 안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보팅도 네. 원래 뭐 건당 뭐 400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확인 혹시 물어보셨어요? 보팅 그거 그 정상적으로 인증 과정을 다 거친 얘기고요. 그렇죠. 그 김남군님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당내 이제 추천 시스템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로그인하면 어느 지역에서도 당원이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서로 뭐 당내 간단한 보팅,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이 없는 그렇죠, 그렇죠. 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하려면 당원 당규 고쳐야 된대요. 그러니까 대의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대의원 선출 과정을 지금 전 수작업이 아니라 검지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을 하자.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더니 이미 검토 중이다. 대의원 선출이야 뭐 당원력 개정사항이긴 한데 온라인 상에서 찬반 투표할 수 있게 그냥 그 인증 없이 그냥 로그인을 했다는 건 어찌됐건 그 아이디와 비번이 있다는 거죠. 왜 나 핸드폰 인증 왜 안 해줘? 나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난 정말 로그인을 해서 내 아이디가 있는데. 저도 중앙위원회 뭐 투표하고 국회의원 투표 이번에도 뭐 이상민 탄핵 관련 투표할 때도 휴대폰 인증하길래 이거 아이디가 내 조정되고 내 핸드폰에서 제가 쓰지 뭐 제 핸드폰 누가 남이 쓰겠어요. 근데 그걸 또 인증하길래 이러니까 투표 안 하지. 두 번 인증을 연동이 안될 시키는 겁니다. 겁니다. 그냥 아이디 그냥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또 있잖아요, 서버 같은 것도 만약에 다운될 것 같으면은 특정 시간을 걸어놔가지고 만약에 뭐 30분 이내에 아무런 액션이 없으면은 그냥 자동으로 그 로그아웃이 되도록 이렇게 세션 종료를 해가지고 한 방법이 있는데 아니 전 섹션 정도 안 됐으면 예. 좋겠어요. 그냥 자동 로그인 됐으면 좋겠는데 핸드폰은 자동 로그인 하게 하고 아니면 만약 PC 접속의 경우는 예. 세션 종료 기능 넣으면 되죠. 그거는 저도 조금은 컴퓨터 알아요. 조금. 김남국 의원이 네. 해야겠네요. 진짜 빨리 해야 돼, 빨리. 네네. 다른 분 궁금해하셨던 건데 네. 당내 선거할 때 피치 못할 사정 불가피한 사정 없으면 중도 사퇴하는 거 막을 수 없냐? 당내 경선에서요? 당내 뭐 전당대회든 그거는 아마 위헌일걸요, 근데
그게 이제 출마는 이제 공무단인권이라서 출마를 하든 사퇴를 하든 뭐 출마 안 하든 그 저번에 그러니까 한 번 나온 다음에 끝까지 뛰어라. 네. 그러니까 그거는 끝까지 뛸 마음이 없으면서 그냥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안철수 그런 사람 같아요. 있죠. 근데 이제 안철수 방지. 근데 완주하고 안 하는 건 약간 개인의 선택권이라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죠. 출마를 한 번 하면 이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야 뭐 왜 너 선거운동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 없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 떨어지고 싶으면 또 안 하는 거지. 근데 후보 사퇴를 아니면 금지하는 조항은 만들 수는 있겠네요. 페널티를 만들든지 당원들의 그 신뢰와 믿음을 배신한 거잖아요. 어쨌든 아무튼 모든 다 자원과 만들어버리고. 시간과 이런 걸 다 자기한테 쓰게 한 다음에 안 할래. 후보 사퇴가 가능. 근데 그거 법률적 검토는 해봐야 될 텐데 그냥 이제 페널티까지 몰라도 사퇴는 안 되게끔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근데 약간 위헌 걸릴 것 같긴 한데. 저도 궁금한 게 그 성원이 동의가 된 게 몇 개가 있었잖아요. 네. 그 이후로 뭔가 속 시원한 그 답변을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정원이었어요? 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뭐지? 최강욱 의원님 네, 그거 5만 넘었고 뭐 어떤 거였어요, 최광호 의원님? 그때 되지도 않는 걸로 그 윤리 네, 징계 징계하지 징계 철회해달라였어요, 정원이? 네, 뭐 그런 거. 그때 윤리심판원에서 최광호 의원님 뭐 나오지 않았어요? 뭐 그때? 무슨 경고 비슷하게 뭐 그냥 경고로 그냥 끝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당의 징계는 경고, 그다음에 당직 정지, 당원권 정지, 제명 이렇게 4단계가 있거든요. 정거위가 주의가 있나? 그냥 구두주의 뭐 이건 이제 그건 징계라고 보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소위 공천 시에 불이익이 되는 건 제명 또는 당원권 정지예요. 당직 정지까지는 뭐 공천 시에 불이익 전혀 없어요. 그래서 최광호 의원님 아마 그 불이익 없는 그냥 징계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아무튼 이제 정리가 그 돼, 나왔을 거예요. 훨씬 5만보다 훨씬 넘었을 거예요. 6만 5천인가 갔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설명하면 언론에서 신나게 까지 않을까요? 그냥 당원들께서 잘 아시고 넘어가는 게. 당원들한테 이제 내부적으로 뭔가 설명을 해주던지 아무튼 그 정도 동의 숫자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또 뭐 하나 넘겼던 거 있었는데 뭐만.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총 3개인데요. 윤리위원회 고기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답변이 아직 진행 중이라서 뭐 답을 못 하겠다라고 한 줄 답변이 들어가요. 윤리위원회 어떤 조항이 있어요? 제목이 네. 위원회 궤변과 이중잣대 규탄합니다라는 네. 제목이 근데 이제 최강욱 네, 의원니까 답합니다에서 아직 진행 중인 관계로 최종 결정이 나면 바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 한 줄이 끝이고요. 그 다음에 당원 80조 그리고 당원 당규 개정 요청. 당원 80조는 뭔가 답변이 쭉 있고요. 당원 당규 개정 요청도 답변이 그래도 좀 있습니다. 내용이. 근데 방금 하신 그 최강욱 의원 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라고 한 줄 하고 끝이에요. 최강호 의원님 어떻게 징계는 좀 봐야겠네요, 그거는. 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답변을 당연히 이제 하고 열심히 성실히 하는 건 뭐 당연하고요. 다만 이제 보수 언론, 수구 언론의 약간 공격에 빌미가 될 만한 것들은 아마 애매하게 쓸 가능성은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것도 공격당하는데 힘들어 죽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언론 개혁을 하셨어요. 의원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당 개혁도 해야죠. 언론 개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되게 그 요구가 많이 되는 게 현실적인지 아닌지 떠나서 네. 일단 아니 뭐든 당원 단계 고치는 거를 그 토론하듯이 이렇게 해보시죠. 당무위원회라는 데서 이제 하잖아요. 어떤 걸 할게요? 당원 단계 개정할 때. 당무위가 이제 당규 개정할 때 하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그래도 이제 원래 요구들은 다 당원들의 요구는 뭐 하나라도 고치면 다 투표 받아와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이제 정서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하면 미리 뭐 이렇게 공고 같은 걸 해서 그래도 좀 의견을 받는 시기를 가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데 탁 되는 거예요. 그 지금 1년 전 사퇴 그 규정도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들어가 있었던 거고. 1년 전 사퇴 있었나 뭐 그랬었죠? 네.
그런 그때가 거에 대해서 2014년인가 하면 15년에 생긴 규정이 네네 그죠. 그때쯤에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그 원내대표가 최고위원보다 더 권력 사회를 더 높잖아요. 그렇게 바꾼 것도 저희는 정말 동의하기 힘들거든요. 뭐 실질적으로 권력이 굉장히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 조항도 언제 생겼더라? 그게 아마 원래는 원내대표가 뒤였는데 어느 순간 바뀌긴 했어요. 네, 그 홍익표 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예의고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바꾸지 마라. 좀 그런 정서가 저희가 되게 있으니까 뭐 건건이 다 투표를 하는 게 힘들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공고를 하고 좀 의견 수렴하고 이런 어떤 그런 거라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무이든 중앙이든 네. 안건을 어찌되건 통과시키기 전에 당원들에게 공지를 해야 되는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공지는 꼭 당원들에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그럼 공지를 뭐 이메일 아니면 SMS로 자동 발송 형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당규는 아무튼 좀 당규는 좀 소소한 규정이 많아서 예. 당헌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예. 예, 뭐 이런 당규는 뭐 이제 되게 좀 세밀한 주제들 많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 당규란 조항 그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 당규 같은 경우는 이 당헌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개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특별 당규는 중앙위원회 50, 권리당원 50%가 의결해야지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동의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 당규 같은 경우는 대통령, 뭐 국회의원 뭐 등의 선출 규정들 다 특별 당규거든요. 그래서 22대 총선 선출 규정은 아마 이제 특별 당규로 또 제정해야 되는 그거는 전당 투표 거칠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그때 그것도 2017년 혁신위에서 중앙위원회에서 뚝딱뚝딱 만들지 말고 전당 투표 거치자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였어요. 네. 일단은 중앙위하고 당무위가 너무 힘이 센 게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저희가 그분들을 선출한 적이 없는데 너무 힘이 세 거의 최고위 같아요. 많이 세죠, 많이. 그런 중앙위가. 거좀 이해는 안 되긴 하고 저희 그리고 그 공천을 할 때 이제 권리당원이 50% 투표를 하지만 그 전에 뭔가 이렇게 평가 항목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거에 좀 참여를 할 수 있고 당원들이 그래서 평소에 좀 국회의원이 당원들의 평가에 좀 신경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원래 지역 활동 규정에 그러니까 기자님들이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막 의원 평가에 당원 평가 신설 막 이렇게 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다른 의원님들 간담회에서도 그 기사를 정정하기도 했고 했는데 정정 요구도 하긴 했는데요. 지역위원장 등의 당직 평가에 당원 평가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지역위원장은 당직이잖아요, 당직. 근데 당원들이 평가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네네. 그래서 당무감사의 조항을 넣는 것과 더불어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지역활동 28%, 뭐 의정활동 36%, 지역활동 28%, 기여활동 26%, 공약 10% 이렇게 세부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당원 평가가 있어요. 이 규정이. 그러니까 그 항목에 대해서 있는데 당원이 평가를 네, 언론에서는 막 당원 평가를 마치 민주당이 막 개딸 정당이 되는 둥 막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다 원중에 하나는 갔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써서 장외 집회를 의원 평가에 넣는다 이래가지고 장외 집회와 관계없이 기여 활동은 이미 명시가 되어 있고 지역 활동 평가 항목에 당원이 있다. 근데 거기는 완전히 장외 집회만 막 국회의원의 평가를 한다든지 막 개딸 정도가 된다. 이렇게 너무 악의적으로 써놔서 언중이 제가 고소했어요. 그거는 뭐 방법이 지금 없어요. 그러면 당원이 평가에 지금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규정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시행한다는 시행 규칙인데 이거는 혁신위에서 당원 당규로 못 받진 않고 그 근거는 저희가 그 당원 당규 근거 조항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선출직 공직자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면 그 공직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시행 세칙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그 세칙에 준해서 하시면 돼요. 네. 저희는 이제 그 비율이나 혹은 뭐 평가 지표 근거를 마련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네.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면 되죠. 네. 실책을 찾아봐야겠네요. 혹시 너무 평가가 어렵습니다. 그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지역구 당원들에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돼요. 타 지역. 그렇죠. 그건 지역구.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기 예. 지역구 의원만 그렇게 평가할 그렇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 지역의 국회의원도
평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타지역에 점수가 낮더라도 타 지역은 그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독재 정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뒤엔. 그러니까 뭐 범위가 어떻게 되냐 모르겠지만요. 뭐 광역 정도? 뭐 전국구? 전국 정도 해서 비율을 좀 낮더라도 그럼 광주에 있는 당원이 저를 평가한 약간 평가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근데 지금 그게- 전국적인 이슈를 가지고 싸워 주셔야 하는 게 50% 이상이거든요. 당원들이 원하는 거는 지역을 잘 관리하는 거를 원하는 거는 한 40%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6대 4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의원님 같은 분들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90%를 지역에만 하잖아요. 독재 정권이랑 싸우는데 나서주고 이런 걸 전혀 안 하시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래서 그 비율을 전혀까지는 아니겠죠. 조금 하겠죠, 조금. 저희가 관대한 토론을 해야 되니까. 네. 네. 그 비율을 좀 낮. 그러니까 그거는 논쟁이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역의 어찌됐건 당원들이 결국 선출 권한도 그 지역 당원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평가도 그 지역에 있는 당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광주에 있는 분들이 물론 안 싸워주는 의원들이 있으면 거기 그 지역에 있는 이 선출한 권한이 있었던 당원이 그 해당 지역의 의원들을 평가해야죠. 다 강력하게. 예를 들면 뭐 광주의 뭐 국회의원이 뭐 이렇게 선출할 때도 당연히 당원이 50%가 투표하잖아요. 근데 평가할 때도 왜 똑바로 안 해? 그럼 뭐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근데 이제 그런 조항들이 아무튼 선출직 공짜 평가 규칙엔 있고, 근데 이제 전국구로 한다는 거는 이게 이제 그럼 지도부 선출 같이 돼 버리니까 비슷하게 그럼 일단 지역구 평가라도 꼭 좀 혁신해서 좀. 이미 반영돼 있는 거라서 근데 그걸 할 그거는 줄 아는 방법 하나도 몰라요. 선출직 공짜 평가위가 구성되면 그 선출직 공짜 평가위에 좀 제안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그 규정은 저희가 이제 규정까지는 있는데 그거를 막 하라 마라 명령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니까 혁신위는 규정을 만드는 기구니까요. 그걸 저 어디랑 간다면 좋을까요? 김남국 의원님이랑. 일단 사무구청장. 왜냐면 지역 그게 활성화가 돼야지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 어플에서 그래야지 이제 지역 사람들끼리 당원들끼리 조직을 하고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안 되게 딱 돼 있어가지고 같은 지역 당원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다 뿔뿔이 흩어져 있죠. 네. 그리고 카톡방 초대도 제대로 안 해주시고 맞아요. 초대를 해도 뭔가 그분들과 생각이 다르면 막 강퇴당하고 네, 맞아요. 그것도 적지 않아서 저희가 모여갖고 좀 뭉쳐서 얘기를 하거나 좀 의견을 나누는 게 근데 많이 어려워요. 당원 단톡방에서 강퇴를 시켜요? 거기 이제 단톡방에 방장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지역에 청년이 들어갔는데 어느 지역이세요? 말하면 왜요? 너무 안 좋. 뭐 지역에는 청년위원장이야. 뭐. 근데 뭐지 그 기존에 좀 지역 단톡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원인 줄 알고 초대받고 들어갔는데 좀 이제 어른들도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좀 강하게 나가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날 있었던 모임에서 위원장님이 그분 약간 프락치 같은 거 아니냐 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지역부에서 좀 현재 민주당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으신 좀 강성이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당 사람 아니냐 일부러 주는 것 같다면서 위원장이 그렇게 당원들 모임에서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근데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그 대구에 계신 분들이 제일 서론 많으신 것 같던데 이렇게 이제 그 기존의 그 국회의원 너무 이상한데? 국회의원이 이제 자기 그 조직이 있잖아요. 그런 예.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처럼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정치에 관심 생기고 막 민주당을 갑자기 막 사랑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이제 참여하려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되게 딴 세상 사람들 같아요. 전혀 이런 게 무슨 우리 사회에서 이게 되게 상식적인 얘기고 우리의 모든 관심사고 막 이런데 거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국회의원 찬양이나 하고 막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막 하면은 저 찬양 저런 받고 식으로 싶다. 이제 몰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좀 아주. 이상한 애네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되게 참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이. 권리당원은 엄청 많은데 그 힘을 하나도 안 쓴, 일부러 안 쓰는 그런 모양새인 거죠. 신기하네요. 플랫폼을 좀 업데이트 해야 되는 게 저희 그 첫 모임이었는데도
그 보다가 분들이 일일이 다 전화하셔가지고 참여하실 건지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어본 것만 해도 청년이 10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뭐 한 열 몇 명만 참여한다고 했다 했는데 막상 모인 건 4명, 3명밖에 없었어요. 지역위원회, 청년위원회가 4명밖에 안 돼요? 청년위원회에서요. 처음 모임이었는데. 혹시 관악? 관악 아니지, 관악은 그래도 꽤 많잖아요. 관악 아니에요. 어디 뭐 근데 분당 갑이에요? 아니요, 위원장 되겠으니까 제가 말 안 할게요. 아 진짜요? 너무 이상한데? 그래서 사이트가 좀 그렇게 수정이 되면 지역 당원들이 자체적으로 모일 테고 그럼 그런 지역 당원 모임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진짜 보좌관이 일일이 다 전화해서 해야 되는 시스템이니까. 정말 그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죠. 전화하긴 했겠죠? 의원님 그거 그러면 네. 김남국 의원님한테 네. 민민은에서 연락하면은 좀 만나주라고 혹시 오다 가다 만나신 뭐 게 안 만나지는 않지 않을까요? 아니 만나준다고 저번에 얘기는 하셨어요 한 2달 네. 전에. 네. 근데 좀 컨택하기 너무 힘드셔. 아니면 그냥 일정 잡기 되게 힘들었어요. 네, 한 5번 바뀌어가지고 그냥 의원실로 가면 되잖아요. 꼭 여기 막 잡기 어려우면 안산으로 가세요. 안산 단원 안산으로 갑을 가도 돼요. 네, 안산 지역위원회로 사무소로 그냥 쳐들어가세요. 저희 그거 안 돼가지고 결국 올라오게 사주하고 있어 막. 바뀌었어요. 어.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 뭐 하지 말자는 건가 그래서 다른 총로 연락해봤더니 매우 바쁘셔서 네, 바쁘긴 하죠. 뭐 바쁘긴 한데. 온라인으로 진행했었거든요. 온라인 화상회의로. 아 줌으로요. 예, 예. 우리 줌으로라도 어찌됐건 네. 꼭 하세요. 저는 네네. 저도 지금 너무 많이 말해서 약간 의상할까봐 괜히 말 더 못하겠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아무리 좋은 얘기도 제가 지금 5번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인기가 되게 많더라. 민민은에서 되게 만나고 싶어. 아, 그 얘기는-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는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민대련이라고 제가 표현했나 아무튼 민민연 한번 그 컨택 됐었어요. 통화해가지고 제가 녹음도 다 해놨는데 꼭 좀 네 저도 한번 얘기할게요. 네. 아 정말 디지털 플랫폼이 제일 일단 근데 다 그 논의들이 좋은 논의들이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조금만 개선돼도 상당 부분 네, 해소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당원 자치회를 뭐 당원 당규 조항을 넣어서 뭐 이렇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당원 클럽 만들 수 있게 클럽 뭐 근거 없어도 되거든요. 대의원 선출 규정은 나중에 이제 좀 더 조직화되고 끈끈해졌을 때 얘기고 그냥 플랫폼에 당원 클럽만 만들 수 있게 하고 당원 간의 프로필 사진 보고 쪽지 보내기 기능만 만들어도 그냥 자생적으로 생태계가 당원 생태계가 조성되는 거고 그 생태계가 안정화 작업을 거쳐서 그 이후에 이제 당원 당규 넣고 안 넣고는 뭐 당원 당규가 없으면은 뭐 당원 클럽 만들면 안 되고 뭐 있어야만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절대. 그래서 저는 플랫폼만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진짜 미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좀 바람이. 국민혁신이 그 단톡방인가 아니면 네. 카페인가 만드는 건 하는 카페 지금 공지가 됐죠? 네네. 공지됐대요. 아, 네. 그래요? 제가 써봤는데 저도 못 받았는데. 못 받은데요. 들어가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저희 와 있으니까 담당 우리 비서관님이 계시니까 아, 성토를 하시려면 저 비서관님한테 해주세요. 저는 빨리 만들어라 하면서 지금 계속 문자 오니까 빨리 만들어라고 엄청. 근데 저번 주에 막 그때 월요일 날 혁신이 자문회의 하고 막 또 수요일 날 갑자기 목요일이군요. 목요일 날 갑자기 영장 해가지고 긴급 최고위 하고 수요일 날 우청하고 하느라 그거 준비하느라 저희도 그건데 다 당에서 막 당직자들이 도와준 게 아니고 다 의원실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자료 만들고 지금 오늘도 그렇고 다 전원 출근해 있어요. 다 회의하고 있고. 다른 의원실은 주말에 쉴 수 있겠지만 저희 방은 주말에 못 쉬는 방이라. 네. 제가 들은 바로는 국민혁신위원회를 그 행사 3개인가 하셨잖아요. 네. 그걸 당의 도움 없이 전적으로 장경태 의원실에서 다 했다고 들었거든요. 정확합니다. 와. 네. 이거 저 네. 당에서 왜안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재원 같은 거는 해주는데요. 뭐 준비하고 뭐 현석 달고 의자 나르고 이런 건 저희가 해야죠. 그 괜히 나이 들어 보인다고 놀렸네요. 아유,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그냥 도망 나갈 수도 있는데 집에서. 그 장경태 의원님은 중대선거구제 있잖아요. 네. 개편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거구제 개혁은 그러니까 선거구제 개혁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도 않은데 선거제도 개편은 네. 권력구조 개편과 권력구조 개편이나 삼권분립과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두 명 어떻게 뽑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하려면 소선거구제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냥 대통령 얘기했다 해서 마치 정치개혁이 중대선거구제가 정치개혁인 것 마냥 이야기해서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소선거구제의 단점과 한계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단점이 없냐? 엄청 많아요. 제가 그래서 혁신이 출범식 할 때 이미 얘기했더니 그때 막 우려가 왔는데 딱 세 가지 원칙 얘기했거든요. 돈 선거 안 된다. 깜깜이 선거 안 된다. 개파 나눠먹기 선거 안 된다. 이게 중대선거구제가 그 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 예. 왜냐하면 저희 소선거구제는 1억 5천이잖아요. 4인 선거구만 해도 예를 들면 단순하게 계산해서 6억 들거든요. 8인 선거구면 12억이에요. 정치 신인이 12억을 어떻게 만들어요? 현수막 안 달고 유세차 안 달고 선거운동 안 쓰면 된다. 하지만 이 선거구 내에서는 막 후보가 뛰어다니면서 자기를 알릴 수 있죠. 정치 신인도. 근데 8인 선거구 정도 되면 국회의원 선거구 8개 정도 되면 구를 4개 정도 합쳐야 되거든요. 구를 4개를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 신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뭐 당원청원 올라와 있는 거에 하나인데요. 선거구제, 그러니까 선거제도는 이제 국회의원한테는 사실은 자기 밥그릇 얘기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이해 당사자인 국회의원이 그거를 논의를 하지 말고 뭐 우리 대의원들이 있으니까 대의기구잖아요. 그런 거 논의하라고 있는 데니까 뭐 거기서 논의를 한 다음에 당원들한테 뭘 제안을 하고 그럼 당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투표를 해서 의견을 표현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국민혁신위원과 또 기획위원회를 지금 각 지역위원장 지역위원회마다 해서 구성을 했는데요. 그 설문도 저번 주 목요일날 일단 국회의원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 설문을 일단 먼저 돌렸는데 친서로 보내서 국민혁신위원도 한번 설문 돌릴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각 층위마다의 의견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대의원이나 권리당원 투표는 해보고 싶은데 저한테 그런 권한은 없으니까 네, 그 권한도 되게 최고에 아무 의미 없어요. 보면 아무튼 김남국 사무부총장님께서 의원이 그럼 설문 돌리실 때 구글 폼을 작성해가지고 저희 그때 혁신위원회 속한 분들이 많잖아요. 다 그걸 다 돌려가지고 그럼 거기서 다들 그에 대한 데이터 작성하면은 어느 정도 최종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걸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소선거구제의 단점도 있고 대선구제 또 장점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대선구제를 하려면 저는 개헌하고 같이 가야 된다 봐요. 4년 중임제 개헌하고 임기일치까지 해서 임기일치를 하지 않으면 이 대선거구제에서 예를 들면 6인 선거구를 한다 그러면 3인 만약에 국민의힘 민주당이 당선권이라 봤을 때 지금은 OX 문제거든요. 대통령실이 개입해도 누군가를 쳐내고 해야 되는데 대선거제 되면 이제 대통령제 하에서는 줄 세울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 지역구에 쳐내지 못해도 3등,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공천 줘서 그러면 완전히 줄 세우게 되기 때문에 선거 시기를 일치시켜서 이 대통령 후보도 후보대로 총선 후보, 국회의원 후보에게 개입 못하고 국회의원 후보도 개입 못하게 서로 그 4년 중임제 정도 하면 서로 대통령 공천 잘한 정당은 잘하고 국회의원 공천 못한 정당은 여소야대 되는 거고 대통령 공천도 잘 뽑고 국회의원 공천도 잘한 데는 여대야서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임기 일치해서 4년 중임제를 해야 평가도 같이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같이 임기도 불일치한 상태에서 누더기로 갑자기 띡 중대선거제만 한다? 그러면 이제 아마 여당은 무조건 대통령이 무조건 공천 개입할 거고 야당은 무조건 개파가 나눠 먹을 거예요. 이게 6인 선거구나 1, 2, 3등 개파들이 1등 후보, 2등 후보, 3등 후보 똘똘 뭉쳐가지고 낼 텐데. 그러면 훨씬 심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들을 없애려면 저는 이제 4년 중임제와 임기일치까지 하면은 어느 정도 개입은 없을 거라 보고. 그러니까 대선거제가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각자의 제도를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고 있어요. 사실 대선거제가 되면 6인 선거구다 그러면 본선 가면 걱정은 이제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이 너무 세질까 봐. 그러니까 그러면 TV조선 출연 많이 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이기죠. 유리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도 걱정이에요, 사실. 근데 어차피 식당 가면 다 그걸 보고 있을 거예요. 그거잖아요. TV조선이. 아니 뭐 물론 이제 우리 지지층은 아니겠지만 저쪽은 그러니까 국힘 지지층은 더 그게 더 심해지겠죠, 막. 레거시 미디어 영향이 커지면서
좀 합리적인 그 어떤 합리적 보수보다는 약간 극우 보수가 더 판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앞으로 이제 그럼 혁신위원회에서 그러면 저기 언론 개혁 관련돼 가지고 뭐 미디어 바우처법이나 미디어 바우처법 아니면 나쁜 뉴스 처벌법 뭐 이런 것들. 혁신위는 네. 정치 제도와 관련된 것만 하지. 아, 예. 언론까지는 도저히 못해서 힘들어서 너무 할 게 많아요. 근데 지금 하는 것도. 언론이 지금 너무 많이 엉망이다 보니까. 뭔가 언론 개혁 해야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쁜 뉴스 처벌법을 만들면은 좀 그래도 필터링이 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하나. 그러니까 언론 개혁 하긴 해야 되는데 참. 왜냐면 당 대표님에 대한 너무 안 좋은 기사들이 좀 팩트에 근거하지 생각하는 건데 가짜 뉴스를 만연씩 나오는 거니까요. 여기 좀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다 그 사람들은 데이터를 이게 기사를 검색 안 하고 기사의 헤더라인 보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틀린 제목의 뉴스 제목만 보고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의 하나 무조건 나쁜 하나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좋죠. 저도 언론 개혁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언론 개혁 담당하는 분이 아무튼 잘 예.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지금 이제 당 개혁하시기도 너무 바쁘시니까 그렇죠. 혹시 네. 좀 저만 너무 질문을 해가지고 질문. 네. 네, 먼저 하세요. 네, 먼저 하세요. 저희 당원들도 총선 대비해서 좀 도움될 만한 걸 해보려고 하는데 의원님은 지역구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저요? 저도 열심히 해는데 저는 막 그 지역위원회 단톡방에서 막 누굴 내쫓고 이런 얘기 듣고 좀 놀래긴 했어요. 저는 저희 지역의 상무위원회 막 뭐 운영위원회는 아니고 상무위원회나 뭐 대의원 회의 가면 맨날 혼내거든요. 저보고 왜 맨날 중앙정치만 하냐, 지역에 좀 있어라 그래가지고 아니 지역에 있고 싶은데 너무 사건 사고가 많아요. 중앙에서 힘들어 죽겠어요 하면서 막 저 맨날 혼내는 분위기인데 부럽네요. 막 저는 막 당원들한테 혼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역에 또 계신 분들은 또 지역 현안이나 지역에서 좀 더 얼굴 자주 비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막 저는 기자회견도 너무 많고요. 막 농성도 해야 되고요. 최고회의도 너무 많아요.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죠. 저희가 그 지원해드리러 안 가도 된다는 말씀? 아니요, 와주세요. 저희 상무위원회 의정 보고 있을 때 꼭 알려드릴게요. 와주세요. 네. 팀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가기로? 지금 원래 허은하 의원이 조직위원장이었다가 김경진 전 의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또 허은하 의원이 또 최고위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럼 뭐 또 바뀌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둘 중에 한 명일 것 같긴 한데 아니면 또 뭐 어디 검사 출신이 내려오지 않을까. 제가 또 워낙 김건희 여사의 이 사랑을 받고 있어서 김건희 건핵관이라고 했나? 건핵관이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건희사랑에서 뭐 후보가 내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건희사랑 강신업 변호사님 화가 많이 나 계시더라고요. 공천 네. 떨어졌죠. 아니 근데 전 그것도 신기한 게 아니 전 국민의힘 지도부가 딱 멋있잖아요. 김기현 당대표의 막 신혜식 막 그다음에 뭐죠? 김세입 쫙 이렇게 하고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좀 신기한 게 그러니까 저희는 딱 후보자 검증위에 왜 당원평가 안 넣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검증위에서는 오히려 딱 담백하게 부적격 사유와 위법 사유만 딱 보고 다 후보자 공간위로 그러니까 후보자 검증이 끝내고 검증은 끝내고 바로 공간위로 가거든요. 바로 이제 적합도나 경쟁력 조사로 들어가는데 아니 서류에서는 원래 그렇게 안 하고 컷오프는 진짜 막 범죄 혐의가 있지 않은 곳에 그렇게 컷오프 안 하는데 검증 뭐 전당대회는 또 검증이 아니에요. 공직선거가 아니니까. 근데 선관위에서 그걸 컷오프를 했더라고요. 이거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그런 장면을 처음 봤어요. 북한 같아, 북한. 북한이요. 아니 선관위는 말 그대로 당원들이나 경선을 이제 그 나중에 절차잖아요. 의사를 묻고 뭐 하는 건데 그걸 컷오프 해가지고 나 살다 나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면은 저희는 좋죠. 저희야. 그리고 저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뭐 저야 뭐 신혜식 김세희 잘 모르는 분이고 이제 뭐 그렇지만 근데 그분들이 뭐 중대 범죄 사유가 있다거나 예. 뭐 그런 거면 컷오프 사유가 되겠죠. 부적격 사유가 있나? 없을걸요. 너무 그게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아무튼 좀 아니 뭐 그러니까 신기한 게 많은데 그건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저기 보면은 김기현을 뭐 그냥 최종으로 두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안철수는 그냥 이슈 모델 하려고 붙여놓은 거고. 근데 안철수마저 없으면 진짜 그냥 대통령실에서 지명했다고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안철수는 그래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했는데 네. 안철수가 컷오프되면 정말 그거는 쉬워지니까요, 많이. 뭐야 인수위원장도 부정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 대통령실 구성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긴 해요. 맞습니다. 아무튼 진짜 신기해요. 네. 3월 11일날 대구 가시잖아요. 네? 3월 11일에 대구 가시죠. 그래요? 제가요? 일정 좋아하는. 대구 가시는 분다고 들었는데. 제가 대구를 간다고요? 그러면 이제 지역이 특강이 잡혀 있네요, 진짜.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지고 아니 저는 약간 바지 사장이라 알아서 이렇게 막 일정을 잡아놓으면 이제 그냥 가라면 가고. 아휴 또 가야 되네. 네. 그 분이 그 주최하신 분께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어제 만났는데. 아 진짜요? 보신다. 근데 그 저는 처음에 몰랐거든요. 서울 살다 보니까. 네. 근데 이 대구 영국 쪽 분들은 민주당 국회의원 보는 기회가 없어요. 아 그래요? 자주 가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그쪽 당원분들은 이렇게 좀 많이 내려가서 만나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시당에 당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대구 당원분들이 아지트를 따로 만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날 거기 가시면 아마 그 분들 오실 거거든요. 좋네요. 시간 되시면 그 아지트에 잠깐 들려서 멍청해줘. 좋네요. 사실 주로 이제 지역구가 서울이지만 그 이제 영남 지역 좀 많이 좀 가셨으면. 저도 저번 달에는 부산 가긴 했었거든요. 부산 지역위원회 2개 지역위원회 가긴 했는데 뭐 저는 이 재작년 4.7 보궐선거 때도 막 전봉민 의원 막 국감대 터트리고 MBC 스트레이트에다 넘기고 박형준 시장 막 그 부산 토착비리 간사를 제가 맡았었는데 네. 4.7 보궐선거 때 전 부산 지원했었어요. 하고 그때 서울도 재보궐선거하고 있는데 다들 왜 부산 지원하냐 해서 부산이 이제 화력이 좀 부족하니까 일선이 부족하니까 제가 지원해야죠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쪽엔 많이 열심히 싸워야죠 뭐. 거기는 완전 투척비리가 너무 많아서 진짜 많아요. 부산, 자 대구. 뭐 LCT부터 해가지고 많잖아요. LCT 말고도 많죠. 예. LCT는 그냥 대표 사례일 뿐이고, 예. 네 정말 많아요.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서울이었으면 난리 났을 텐데 그럼. 그러니까요. 진짜 수도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 불가능. 예. 자기들 막 무슨 아무튼. 저는 엉뚱한 또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네네. 궁금해서요. 우리 대표님 2월 중순경에 의회 초청에 미국 의회에 네. 가신다고 그때 2월이요? 네. 중순경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게 아마 11월, 10월쯤에 아마 논의는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어찌됐건 그때 미국 정부하고 일정하게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했었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 가서 이제 특별히 그때 아마 산자위에서 의원님들이 가시고 IRA법 통과될 때 그래서 상당 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관철해서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가실 뭐 상황 가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일단 외교도 우리가 책임져야 되니까 지금은. 그렇죠. 네. 정보가 없잖아요. 지금. 가셔가지고 대박 터뜨려갖고 또 오실까 싶어갖고 궁금해서. 미국 뭐 아직 미국을 갈 만한 지금 이제 큰 필요성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선. 워낙 국내 이슈들이 많으니까요. 인사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외신 기자 한번 간담회를 한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전 세계 언론들에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예전에 아웅산 수치 여사도 지금 뭐 로힝야족 탄압 때문에 좀 이슈는 있지만 이제 여러 군부 정권에서 탄압받을 때 미디어 컨퍼런스를 개최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아웅산 수치 여사 자택에 가봤어요. 컨퍼런스 했을 때. 그래서 여러 외신들 앞에서 본인이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도 조금 이게 또 가속화되면 한 번쯤 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긴 해요. 지금도 외신에서는 되게 되지도 않는 걸로 일야당 대표를 구속하려고 한다라고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요. 증거도 없고 뭐도 없는데 그렇게 한다라고. 아마 지금 그 예. 당개혁 상관없이 좀 질문 드리면 네.
지금 이제 최악질 검찰 독재의 국가가 되었잖아요. 근데 검찰을 이렇게 문민 통제할 수단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 법 왜곡죄, 수사 왜곡죄 이런 것도 없고 우리 법에. 그래서 민주연구원에서 이제 연구도 냈었어요. 얼마 전에. 맞아요. 우리 법이 굉장히 후진적이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을 마음대로 막 이렇게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도 그걸 통제를 할 그런 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런 입법을 하는 거를. 그러니까 뭐 이제 검사 실명제법, 뭐 법 왜곡죄, 뭐 등등도 하는데 아니 가장 직권남용이라고 하면 사실 시장 군수에게 직권남용할 권력이 많겠어요. 검사에게 많겠어요, 사실. 수사권을 남용해서 공권력을 함부로 행사하는 게 가장 나쁘죠. 그리고 심지어 단체장의 권한 자체는 뭐 도시계획 권한이나 건축심의 권한이나 뭐 여러 가지 재정 운영 권한 정도인 건데 그 권한은 어찌됐건 어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보다는 좀 더 많은 수익을 내느냐 적게 내느냐 뭐 이 정도의 문제거든요. 근데 검찰은 그냥 나쁜 놈을 봐줄 수도 있고 나쁜 놈을 막아줄 수도 있고 안 나쁜 사람들을 강제로 이렇게 뭐 소환하거나 구속할 수 있고 이런 정말 더 악질적인 권력이기 때문에 검찰은 저는 그러니까 수사권을 가진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 뭐 공수처를 포함해서 감사원까지도 이 소위 수사 감사를 이용한 직권남용은 훨씬 더 가중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그 고민도 하고 있어요. 저도 실제 그걸 좀 이제 입조처나 해외 입법 사례 보고 있고 가장 악질적이죠. 그건. 가장 공권력 중에 최악의 공권력. 과거에 안기부나 뭐 기무사나 뭐 이 경찰 치안본부가 사람을 강제로 구속해서 고문했던 게 가장 악질적 직권남용 사례잖아요. 그건 직권남용의 이상이지만 경찰국을 그렇게 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경찰을 다시 행안부 밑으로 넣어서 그렇죠. 뭐 경찰을 이제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보죠.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다 완전 헌법 위배인데 너무 탄핵이 너무 늦었던 것 같아요. 이상훈 탄핵이. 그러니까 저는 아무튼 애초 11월 중순부터 전 해임 건의 전에 그냥 탄핵 가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도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상민 탄핵해놓고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의원님도마다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국정조사가 끝나야 탄핵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해임 건의를 일단 해놓고 국정조사하고 탄핵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는 탄핵을 해놓고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행안부에서 문서가 그나마 장관결재 맞지 않고 나오지 왜 장관결재 맞고 나오는 문서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나서 국정조사를 하고 탄핵이 낸 상태에서 헌재를 가더라도 소추위원이 법사위원장에서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고 하는데 법사위원장이 우리면 진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소추위원이 지금 국힘이기 때문에 오히려 헌재에서 인용되면 좋은 거고 기각되더라도 법사위원장이 제대로 서추위원으로서 역할을 못한 거 아니냐라고 법사위원장에 대한 책임을 더 오히려 물어야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뭐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김도욱이다 보니까 많이 아쉽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각되면은 국민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이상민 탄핵을 했는데 법사위원장이 자기들 방탄 소출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걸로 더 책임을 물었어야지. 그래서 오히려 국정조사 끝나고 나서 또 헌재 판결이 나오면 전 헌재도 이거 기각하기 쉽지 않다고 봐요. 어차피 이 탄핵 자체가 저희가 형사상의 어떤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 책임을 물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에 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과반 의석이 의결했다는 건 입법에 준하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충분히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어요. 저는 법률적인 판단보다도 어찌되건 헌재 또한 어떤 국민적 판단을 할 거라고 보죠. 근데 그걸 너무 법조인들은 법률적으로만 해석하니까 그러면 박근혜 탄핵은 뭐 법률적으로 얼마나 뭐 참. 보면 서울시청 쪽에 2차 참사 관련된 분양소 있잖아요. 분양소가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계속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따로 뭐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 그거를 좀 막을 방법이 따로 있는지. 그 일단 그 이태원 참사 특위에서 아마 남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그걸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 분향소 많이 철거하려고 하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막는다든지 계속 그 일은 하고 있거든요. 계속 보니까 의원님들 텔방에서 분향소 뭐 철거하려고 합니다. 뭐 가까이 있는 의원들 모여주세요. 뭐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하게 계속 막고 있고 서울시에도 강력하게 항의했고. 네. 분향소 철거는 너무 잔인한 이거 남아있는 유가족 분들한테 너무 잔인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 그건 뭐 당연히 뭐. 네. 그렇죠. 지금 50억 클럽 네. 때문에 지금 거의 이제 저간여층들도 다 엄청 화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90년대생 한 6년 근무하면 50억 주면 뭐. 제가 이제 옆에 서영교 최고랑 그 얘기했어요. 와 50억 클럽 무죄 나온 거 딱 본회의장에서 기사 봤는데 야 50억 클럽 우리가 국회의원 하면서 저도 1년에 90년대생이 6년 근무하고 퇴직금 받을 거면 저도 국회의원 1년에 1억씩 저금한다 쳐도 1년 저금도 못하겠지만 그러면 50억 벌려면 한 13선 해야 되더라고요. 대단하다. 아유. 그 저번 버스 기사는 800원 횡령을 해가지고 구속이 됐는데 이분 작상도 같은 거 50억이잖아요. 좀 너무 법이 너무 가진 자한테는 그냥 좀 많이 봐주고 없는 자는 내용하게 지금 50억 특검 그러면 고려하고 계세요? 저는 일단 정의당이 50억 특검 하자고 했잖아요. 네. 저는 뭐 굳이 우리가 50억이다 아니다 뭐 50억 클럽 말고 대장동 특검으로 격상했어야 된다 수사 범위를 부산저축은행까지 확장해야 된다라는 논의도 저는 다 포함해서 뭐 그냥 정의당이 하자는데 50억 클럽 먼저 하자. 결국 50억 클럽은 결국 저는 박영수 특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박영수를 잡아야 돼요. 결국 박영수 특검이 될 거라 봐요. 그래서 50억 클럽 6명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네. 박영수 특검 딸이 어떻게 그 아파트 받게 됐는지랑 다 조사하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의당 오케이 50 클럽 받아도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제 대표님 체포동의안 부결, 50억 클럽 특검 등을 포함해서 그리고 노조법까지 2, 3조 해가지고 일괄 타결해도 저는 괜찮다 봐요. 원내대표께서 이제 하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 소위 3위일체를 이루어서 특검 그냥 하고 특검 수용하고 노조법도 통과하고 그다음에 딱 체포동의안까지 해서 24일 날 보고 또는 늦어도 27일 날 이제 아마 저기 표결할 텐데 24일 날 보고하고 27일 본회의에서 그냥 일괄 타결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제일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0억 클럽 특검도 네, 포함해서 하다 보면 뭐 박영수 특검이 또 누가 알겠어요. 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자기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럼 김학이잖아요. 김학이도 나중에 다시 그 무죄 나왔잖아요. 김학이도 나중에 그걸 다시 특별법 만들어서 그게 이제 사법부도 정치가 코미디 되니까 사법부도 코미디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게 바이든이면 난리면이군. 막 이란이 적이 아니고 이런 적이 이런 말까지 하니까 이게 제정신 사람들인가 이거. 그러니까 그럴 거면 우리가 대화를 무슨 지금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사소통을 안 되는 분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분명히 저는 제 눈에는 김학의 얼굴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 김학의 얼굴 아니라고 하니까 뭐 진짜 이게 우리가 상식을 가진 사람들 아닌가요? 너무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전보다 전 국민의 정말 장애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셔야 되니까 네. 마지막 질문 네.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 사진도 찍어야 되니까. 네. 혁신이 갔다 와서 그랬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대선에서 패배한 또 모든 게 완벽한 조건은 아니니까요. 대선에서 이겼다면 더 좋은 개혁과 뭐 혁신 의제들이 반영될 수 있겠지만 지금 어찌되고 저희가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은 어찌되고 성벽을 높이 쌓고 한 사람이 일손이라도 이 왜군의 침입을 막아야 될 텐데 거기다 대놓고 또 우리가 거기서 또 누군가의 평가를 하긴 참 어렵긴 않을까.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해요, 솔직히. 이 외세가 공격하니까. 잘해주실 거라 믿어요. 네, 그래도 그 안에서 그래도 최대한 좀 씨앗을 남길 수 있도록 할게요. 혁신의 씨앗을 남긴다는 마음으로.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꼭 가운데 네, 앉으셔가지고 꼭 김남국 의원 간다면 꼭 해주세요.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예. 이쪽으로 갔잖아요. 네, 네, 파이팅. 오세요. 다 들어오세요. 지금 카메라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우리 비서관이 하면 돼요. 네, 보시죠. 친한 척. 네. 날씬한 네. 분들이어서 가능하다. 네. 파이팅. 장경태 화이팅! 파이팅. 장경태 화이팅! 파이팅.